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콘텐츠 복덕방 대표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열린도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택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을 했고요. 건축 전공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 서귀포 출신이라서 제가 배운 거를 지역에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늦게 박사 과정을 들어가는 기회를 만들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자 하면서 제가 그 계기로 만든 게 이제 갤러리 하루라는 대한공간입니다. 어, 제가 어째 그 문화예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쪽에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기로 한참 2006년 12월 5일 날 문을 열었으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계에 있던 게 대한공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쌈지 스튜디오 뭐 이런 데가 그리고 쌈지 스튜디오가 2000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딱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쌈지 그 회사에서 후원하는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물론 회사의 어려움도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민간 차원에서는 그런 공간을 진짜 대기업도 아닌 곳에서 그런 공간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홍대 문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그 쌈지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2010년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2010년인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대한공간 역할이 끝났다 하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갤러리와 문화운동을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제 고향인 제주 서귀포에서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이면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문화예술을 시작한 계기는 사실 도시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제 고향인 제주도를 들여다봤을 때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는 굉장히 침체하고 인구도 정체되고 이제 곧 소멸 단계로 그 인구 감소로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와 조금만 속도 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 당시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이민제를 하면서 이제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면은 영주권을 준다.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가 들어오고 2006년에 또한 제주 올레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얽히면서 갑자기 제주가 정말 빛나는 제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바라보던 제가 박사과정 들어갔던 게 2003년 2학기였으니까 그 시점에는 사실 굉장히 침체된 지역에 대한 도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회 문제도 많았었고 이제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예술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갤러리가 아니라 그, 문화 운동 차원의 대한공간을 그래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서귀포 뭐 중심가 인구가 한 4, 5만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는. 이제 예전에 남제주군까지 다 합치면은 지금 한 17만 정도 되지만 여전히 이제 중심 지역에서는 한 4, 5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 미술을 하는 갤러리를 연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즐기는 그런 문화예술을 가지고 우리의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6년에 갤러리 하루를 문을 열고 2009년에는 이게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한 거의 7, 8년 정도를 정말
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못할 거다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게. 왜냐하면은 주변에 이런 문화예술, 아마 전국적으로도 문화예술 기획자가 별로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그런, 서울은 그래도 사람이 좀 있으니까 뭐 하자 그러면 사람이 모이잖아요. 근데 제주도, 제주도 전체에도 문화 기획자가 없을 때고, 특히나 제 고향 서귀포는 더더욱 없을 때라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운이 좋게 제주도청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뭐 제주올레 그 서명수 이사장님이나 이런 이제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네가 가면 서귀포 누가 챙기니 뭐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배들이 계속 나타나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4년에 민선 6기 때부터 제주특별자치 정책보좌관을 하는데, 원래 전공은 건축이지만 이제 제주도에는 도시 계획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건축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제주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이성용 박사님이나 이런 몇 분이 계시고, 저 이제 제주대학교에도 한 분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 도청에도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석사까지 하신 분이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좀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진 시점인데,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없었던 시점이라서 도시건축을 제가 좀 자문을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 갤러리 하루와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를 하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건축 전공이니까 공간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던 빈집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빈집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도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와서 자문 좀 해달라고 해서, 2013년부터인가 2012년부터 하여튼 문화도시의 흐름과 이 폐산업 시설에 대한 흐름, 이때 제가 이제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실제 그때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렸던 데가 지금 저 부천에 이제 소확장 하는 벙커 B20이냐 고기하고, 광명 지금 업사이클링 센터 이쪽을 직접적으로 좀 해드렸고, 뭐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역 안에서도 저는 이제 건축 도시 이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도시 디자인도 제주도에 거의 초창기 소개하는 글을 막 올리고 뭐 그러던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은 사회에서 봤을 때는 건축은 예술이라고 잘 안 보는, 그러니까 잘 안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나중에 제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되고 나니까 도의회에서 건축하시는 분이 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가 가입되어 있는 건축가협회도 예총의 한 단체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활동들을 해오는데, 어,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다양한 일을 하긴 했지만 저는 비슷한 활동들을 해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보좌관을 하다가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부터 지원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주도에도 그때 지원을 하게 되죠. 넘기면서 이렇게 그럴까요? 네, 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요것만 설명드리면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재단 이사장,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저거 하기 전에는 뭐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2003년부터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우리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이론적인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이든 지금 로컬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흐름이 왔느냐 하는 거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그 통합정부를 이루었던 그 DJ 때 이후에 사실 국토 전반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하는 국정 과제를 말씀하신 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흐름이 그래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사실 뭐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뭐 다른 어떤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쭉 보시면 아 그래도 우리가 국가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역을 들여다보는 그런 단계들이 와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명박 정부에는 지역발전위원회, 박근혜 정부는 그걸 또 이어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저는 사실은 그 이 지방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 어떤 큰 변화가 생겼구나. 사실은 예전에는 서울과 지방 하면은 이게 어떤 그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울 빼고 지방 뭐 이런 약간 계급화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이 이제 서울 수도권과 대변되는 비슷한 위치로 올라섰구나.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부의 명칭에도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아직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 문화융성. 사실 국정지표에 문화가 들어간 게 이때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이 그때 국정과제 7번, 국정지표 7번인가 딱 그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뉴딜, 문화융성은 문화도시 그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원래 초기에는 문화마을 문화도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을 하기가 좀 애매해져서 문화도시만 유지가 됩니다. 그때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초기 때 그 이쪽 부분을 좀 자문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문화 도시를 문화 도시를 남길 게 아니라 문화 마을을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문화 도시를 접근하려니까 그 넓은 지역에 부분 조금씩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문화 도시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를 가지고 그 지역의 큰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작게 해서 문화 마을로 접근해서 하나의 마을을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해서 그 결과물로 문화 도시의 어떤 성격을 만들어 갔으면 어땠을까? 그게 이제 거꾸로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 지역의 중심지에서만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이 있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메가시티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로컬 지방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코로나19였습니다.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들의 어떤 생태계가 깨질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나타나게 되고 로컬, 지방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굉장히 그 큰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부나 지자체들은 그 수익 사업을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이 만들어가는 소위 이제 내수 생태계를 유지해야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다라는 게 그 과정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소상공인들은 이제 약간 그 유지하는 차원의 정책들이 있었다면 뭔가 소상공인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을 소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뭐 모든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너무 중앙 집중화가 되니까 뭐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야기가 그때부터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이제 중앙에서
꽂아주는 정책들이었던 거고 사실 요 이제 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의 그 흐름 안에서 소위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 자발적으로 시골 가서 생활하겠다 하는 분들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MZ 세대나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완벽한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5국 3특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뭐 학위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제 큰 흐름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이 그렇게 치열한 공방을 하더라도 흘러온 전체를 보면 거의 뭐 큰 차별점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사시는지. 그냥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서 좋은 점 우리가 가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드리고요. 뭐, 이제 하나하나 좀 키워드들 보자면, 문화융성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요. 문화도시, 문화지구, 생활문화, 이런 키워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특별법도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제주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하는 2016년에는 제주에 그 사업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사업이.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제가 재생센터를 설립하는 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굉장히 좋은 그 방법론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특별건축구역 어마어마한 그, 어, 법인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까지 가려면 이 지자체들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벽을 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은 지자체의 건축직이나 이 도시계획 쪽 그 공무원들이 이거를 같이 이제 붙잡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건축자산진흥구역 뭐 지금 이 특별건축구역 요 자산진흥구역 요 자산진흥구역은 약간의 어 청사진만 보통 많이 나오죠. 자산구역 묶어놓고 어떤 게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액션은 잘 안 하죠. 이걸 활용하는 방법까지 가야 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만드는 건데 조사만 하고 보통 끝나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특별건축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어렵냐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사업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만 보통 남죠.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들도 익숙하고 집 준다니까 또 좋아하시고 별로 이제 큰 걸림돌이 없어요. 그냥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도장만 받으면 그냥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로 가니까 단 저 정비 관리 계획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통 현장 지원 센터가 짧게는 2년, 3년, 3년인가 그렇고 이제 좀 큰 사업들 5년까지잖아요. 보통 계획 세우고 완성 못하고 센터부터 한 다음에 보통 이 정비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정부의 지원 사업이 끝나도 이 재생센터 현장 지원 센터의 필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센터를 유지해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제 2003년에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뭐 사실 신문 지역 언론에 신문 기고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랬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을 그러니까 제도 전체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봤더니 언론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렇게 많은데 내가 한 명 더해진다고 이게 뭐 크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이제 정책 쪽이 있다면 사실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기획자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띄워주는 플레이어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거는 물론 제가 뭐, 언론 기고나 뭐 이런 거는 꾸준히 하겠지만, 이렇게 현장에 없으면은 사실 약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갤러리 하루에 문을 열고 그러면서, 아, 나는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대신에 현장의 그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하루하루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결심한 게 현장에 있으면서도 고민을 하면서 현장에 있자.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가 문화 예술 현장을 만들어 가야지. 안 그러고 그냥 뭐 문화 기획자 돼서 뭐 이벤트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는 남들과 현장에 있는 기존 멤버들하고 차별도 안 되고 밖에 계신 분들하고도 차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장과 이 이론을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꾸준히 예를 들면은 그 지역 언론의 도시 디자인 관련된 물론 아주 그 긴 글은 아니고 사례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4, 50회 정도 기고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청에서 도시 디자인 다 만듭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일들을 그 민간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행정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에게 도움 요청해서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 이거 잘해볼게. 이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빈집 프로젝트도 그렇게 했고 그 뭐 요즘 제주에 가시면 서귀포 가시면 이중섭 미술관 옆에 이중섭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예술시장을 제가 2008년 7월 5일 날 만들어서 시작됐는데 아직도 지금 하고 계시고 뭐 이런 일들이 먼저 진행하고 행정에서 봤을 때 아 이거 좋아 이거 정책화합시다 이런 흐름으로 항상 만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갤러리 하루에 문을 열고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뭐 제가 뭐 우리 그 박사님 교수님들 앞에서 이론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거의 20년 정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어떤 흐름으로 우리 문화 예술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그래도 공부한 건축 중심으로 그 문화 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도시재생 흐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게 또한 이제 지금의 어떤 크리에이터 경제까지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니까 한번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한번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이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물론 고향이긴 하지만 정말 아무런 그 문화예술 인프라가 없는 제주도 서귀포에 갤러리를 열고 이런 문화운동 단체를 만들고 하는 거는 정말 진짜 주변에서 저한테 다 미쳤구나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지금 로컬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 2009년에 여기서 드러납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을 인간과 환경에 두고 중앙이 아닌 변방에서의 다원적 문화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미 저는 로컬 중심의 뭔가 문화예술 기획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 경제를 이미 2009년에 이 단체를 만들면서 이미 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해나가자. 이 흐름도 사실 지금 좀뭐 우리가 우주 어바니즘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잘 연계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왜 제가 문화예술을 건축 전공하고 문화예술을 택했냐 하면 사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자는 그런 한계성도 있긴 있지만 가장 저기서 이야기한 인간과 환경 중심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2006년에 갤러리 하루 문을 열고요. 2007, 8, 9, 10, 11, 12까지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진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중심은 제주시잖아요. 제주시 활동보다 서귀포 활동이 훨씬 많았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시면은 일단 2006년 12월 5일 날 문을 연 갤러리 하루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가 건축사시거든요. 저도 이제 건축 전공하고 제 아내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 제 딸도 지금 건축과를 갔고 3대가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2006년 정도 될 때는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셔서 건축사 사무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아버지께 그럼 그 공간을 제가 갤러리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갤러리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 본격적으로 한 게 한 3, 4년 정도 되는데 전시를 그동안 진짜 혼자 움직여가지고 한 50여 회 전시를 했어요. 그 개인이 한 달에 한 번 전시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한 달에 1한 2, 3번 정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 3분의 1, 제주 출신인데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3분의 1, 그리고 외부 작가 3분의 1, 이 정도 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어, 정말 재미있게, 굉장히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조그마한 갤러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전시 이야기만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갤러리 그 시낭송, 공동체 영화 상영, 그다음에 콘서트까지 뭐 다 해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공간이 진짜 이 회의실에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제가 이 갤러리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연주를 해주실 분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솔로이스트라는 바이올리니스트 한 분하고 첼리스트 한 분 해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자기네도 이제 좀 시민들께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큰 비용 안 받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마 그 당시에 연주자도 그렇고 관객들도 연주자를와 정말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눈앞에서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졌었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나중에 제가 도청 들어가서 이렇게 우연히 제주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를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뒤풀이 따라가도 돼요 그래가지고는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두 분이 제주 교향악단의 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퍼스트 첼리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하면서 정말 짠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7월 5일 날에는 그좀 우리 거리에서 뭔가 액티비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문화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서귀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제주시, 대학부터는 서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간만에 이제 서귀포 한 번씩 오다 보면은 우리 멋진 건축가들의 설계 작품들이 도시에 나타나는데 점점 왜 내가 어릴 때 기억하던 그 지역의 아름다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까? 좋은 건축가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이제 갤러리 열고 이렇게 했던 게 그 시민들이 아름다움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건축도 좀 신중히 하면 좋겠다. 건축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지역과 어우러지고 조화로운 그런 건축물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누군가가 건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거고요. 대신에 그 공간을 행위로 채우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중섭 거리에 그냥 좌판 깔아서 예술시장을 열었다가 끝나면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한 4, 5년 정도 열심히 그 분들을 제가 일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빌린 텐트를 가지고 한 10개 다 쳐드리고 요거를 진짜 한 2, 3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분들이 꾸준히 참여를 해주시고 이들의 활동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머릿속에 안착이 되기 시작해요. 한 4, 5년쯤, 한 3, 4년 지나니까. 그래서 늘 저기는 아무도 없어도 예술시장이 열리는 곳. 저는 이런 어떤 그 일시적 도시공간 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다른 어떤 재밌는 그 도시들의 재밌는 그 올드타운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하물며 버스킹을 하는 공간도 있고.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콘텐츠들이 도시 공간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꼭 건축물 안에 있을 필요가 있나? 오히려 시민들이 다니는 길가에 그게 이루어지면 더 도시가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주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뭐 벨롱장이나 이런 굉장히 거대한 예술시장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활기를 좀 잃게 되면서 다른 곳은 거의 다 이제 문을 닫았고요. 아직도 여기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운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빈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빈집은 뭐 그냥 비어 있지만 그 지역 마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 요소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이제 방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나갈 거냐? 그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거냐? 예를 들어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동네 빈집 보이면 철거해서 주차장 만듭니다.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물론 우리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거 만드는 건 알겠지만 사실은 저렇게 방치될 정도의 오래된 집들은 대부분 몇십 년 지난 집들이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집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그 마을의 초창기에 지어졌던 집들이다 보니까 그 마을의 어떤 핵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 너무나도 쉽게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사실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될 길에 자동차가 들어오게 만든다. 이건 굉장히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데가 그런 활동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굉장히 휴먼 스케일로 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해결책을 만들어갈까 해서 고민한 게 이제 예술과 사람과 집을 연결하는 예술인 집 레지던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창의적인 사람들이 입주해서 활동하게끔 하면 그 공간의 어떤 수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그 리사드 플로리다의 그 창조도시를 엄청 이렇게 할 때가 기왕이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창조적인 분들 중에 대표 주자들인 예술인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서 요 지금 왼쪽에 그림 왼쪽에 그 뒷모습이 보이는 작가님이 그 지민이 작가님이신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홍대나 뭐 이런 하여튼 전시장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특히나 대한공간을 다니는 걸 좋아해서 홍대에 제 기억에 아마 고구마가 하는 그 미술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전시 보고 그 갤러리스트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제주에서 빈집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막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작가님이 제가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키가 거의 170 가까이 되시는 몸무게가 40kg 막 이럴 40몇 킬로 될 정도로 되게 그 한양표 보이는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우리 집이 너무 정말 이제 사람 살기 힘든 집이다. 그런 이제 그런 집인데도 들어오시겠다 그랬더니 아 좋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정말 첫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주신 거예요. 그 제주는 주택이 독특하게 이제 한 울타리 안에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거리, 하나는 밖거리.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가족들의 경제 주체가 안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식이 결혼하면 그 안거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 세대는 이제 일을 뭐 안 하시는 부모님 세대는 이제 밖거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밖거리에 가시고는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굉장히 그 과거에는 풀도가 너무 안 좋아서 먹을거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한 가족을 건사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 자식이랑 니네만 잘 알아서 해라. 우리는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려면 뭔가 이제 그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 먹을 게 필요한 거를 막 이 집 안에 있는 밭 안에서 해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연팥이라고 하는 그 정원 안에 있는 그 밭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서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좀 키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바깥 밖거리 집을 지민희 작가님이 들어가서 정말 두 번을 오셨거든요. 한 번은 6개월, 한 번은 3개월 이렇게 오셨는데 그 집을 자기가 다 뜯어고치고 그 뜯어고치는 과정 그리고 저기서 전시까지 하시고 전시는 또 마을을 산책하다가 주운 어떤 물건들로 이제 모빌 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해서 전시도 하고 책도 쓰시고 이 의미를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던 작가님이십니다. 네, 네. 시간이 저 언제까지 해요? 30분. 아, 그래요? 저 12시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30분까지. 그럼 좀 빨리 나갈게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꽤 재미있게 진행이 됐었고, 이 사업을 이후에 나중에 제가 아마 재단 이사장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아마 그 당시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아예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아까 앞에 봤던 요 예술시장도 거리예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정책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뭐 그 문체부 사업인데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요거는 마을 안에서 어떤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뭐 걸매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2007년 70미 축제 행사장을 총괄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2008년, 9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당시 진짜 전국에서 흔치 않은 예술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가 이런 그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도청에 2014년에 도청에 들어가고 2016년부터 도시재생센터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과거의 저 제주도의 풍경들인데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이 어찌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도시를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는 도시재생 방식 저는 이제 그거를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물론 이제 뭐 신도시가 꾸준히 필요하겠지만 이제 기존의 도시들을 관리하는 방식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달라짐의 방법, 그 어떤 기준은 과거와의 맥락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할 때는 이런 역사적 흐름들을 우리가 막 이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시는 뭐 그 조선시대 때 성이 있었습니다. 제주성이라는 게 있었고, 물론 탐나시대에도 성이 있었는데, 흔적은 아직 발견을 못하지만, 있었던 지역을 저희가 묵은지 할 때 묵은, 그래서 묵은성 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 아직 그게, 전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 뭐 어느 올드타운과 비슷하게 그 시설들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침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제주 도청이 나가고 시청 나가고 고등학교들이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2009년에 제주대학병원이 여기 있다가 이제 나가는 이제 최근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원도심은 굉장히 역사적, 문화적인 자원들이 많은 곳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 거냐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 우리 도시계획 이론에 많이 언급되어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콘텐츠 점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이든 길이든 연결을 해서 면으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저는 도시재생의 전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 제가 하나 덧붙인 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때 그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만 하는 게 목표냐? 저는 그게 아니고 그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도시재생 센터장을 할 때 목표를 정주환경 개선과 하나는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타운을 만들자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 그 국회 도시재생 전략 포럼에 와 함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이 세 기관이 힘을 합쳐서 전략 포럼을 제주시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공간을 다루는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시기였다. 그 당시는 제주도가 스타트업 성지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도시재생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 너무 좋고 거기에다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우리 원도심 안에 가득 차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라이프스타일 샵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10년 만에 그런 곳이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잠깐 민간에서 열린도시 연구소를 딱 설립하고 문화도시나 이런 어떤 마을 단위의 어떤 그 사업들에 대한 자문인과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2020년에 제주문화유재단 이사장 공모가 있길래 제가 이제 공모에 참여를 했고 되게 또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문화유재단 이사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 흐름을 문화예술에서 좀 이어가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흐름을 이어가자 해서 제주문화예술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운영하는 공간이 꽤 있었습니다. 산청 갤러리나 그다음에 예술공간 이하, 그다음에 예술고 사냥 이런 지금 보시면 원도심 안에 산지청 갤러리랑 요 동네에 예술공간 이하가 있고요. 여기 예술고 사냥이 옛날 폐교가 된 공간을 예술공간으로 만든 곳이 있고요. 제가 있을 때는 또 요 가파도에 현대카드와 함께했던 가파도 에어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재단이나 행정이 직접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인원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주 문화예술성 프로젝트는 그 방향이 아니라 기존의 거점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을 지원하자. 해서 제가 첫 해는 7곳, 두 번째 해서 4곳까지 해서 11곳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좀 해드렸더니 그곳이 이제 그 지역의 문화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역에 그런 문화 거점들이 생기는 역할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좀 이제 뭐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뭐 이제 그 공간이 어느 지역에만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재단만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중간 조직들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과 재생센터, 더큰네일센터, 그다음에 제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제주에서 선출직은 도지사 한 명만 뽑습니다. 행정시가 두 곳이 있는데 거기 시장님들은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재단에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기초단위에. 그래서 그 역할을 저는 문화도시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화도시 협의회와 함께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좀 그쪽에 지원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도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가 재단이 운영하는 이런 공간들을 좀 펼쳐나가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문화도시와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자 했는데 문화도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문화도시 선정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이제 기초 단위가 두 개잖아요. 서귀포가 되고 나니까 제주시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제주도 전체가 돼버리는 거라서 그런 건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던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고치가치라는 프로젝트로 그 여러 가지 그 민간 공간들을 지원했고 직접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해서 국비 같은 걸 좀 받아와가지고 연결 공간이라는 프로젝트 두 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결 공간으로는 조천읍에 그러니까 제주도의 가장 뭐 진짜 조선 역사 이래로 가장 빨리 문물이 들어오는 지역이 조천읍이거든요. 왜냐하면 배 타고 들어오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거기에 이제 야학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야학당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동부 권역의 중심 거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미 그 소방서가 이전이 돼가지고 비어있던 그 구중문 소방서를 서귀포 권역의 사무실로 쓰자 해가지고 영영구가 두 곳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치가치로는 이제 첫해 7건을 했고 두 번째에 4건인가 해서 11곳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예산이 풍족했으면 훨씬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못했고요. 그렇게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이 뒤에 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재단에 있을 때 했던 프로젝트들이니까 통과를 하고 이제 한 10분 가까이를 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민간에서 문화기획자 지역의 어떤 지속가능함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했다면 2014년부터는 약간 공공예산 10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근무하고 재생센터장,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를 마치고 나니까 그럼 이제 내 역할이 어떤 게 돼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민간이 잘하는 게 있고 행정이 잘하는 게 있고 서로 이제 못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엮어주는 작업을 좀 하고 제가 민간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소위 이제 어, 지역 관리회사, 지역 경영회사입니다. 그걸로 이제 제가 주식회사 콘텐츠 독특방을 설립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창조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에디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지역의 콘텐츠나 휴먼웨어들을 어떻게 엮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거냐,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코디네이터, 에디터 뭐 이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프로듀서잖아요. 그 차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차이를 정확히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미술 쪽에서 보면은 이제 큐레이터가 있잖아요. 큐레이터는 기존 작가들 전시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전시 이벤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시 전체에 대한 기획은 자기의 어떤 어떤 고유의 자산이지만 소프트웨어 하나하나는 정말 작가에게 귀속된 콘텐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프로듀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만든 개별적인 콘텐츠 자체도 프로듀서는 소유권을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역 경영, 지역 관리를 하는 회사이면서 저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액셀러레이팅하는 그 역할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지금은 프로듀서 역할을, 지역 프로듀서 역할을 하자고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 아니, 좀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로컬 콘텐츠, 이 로컬 콘텐츠는 창조의 기본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대량 생산 시대에서는 대량 생산화된 상품들을 소비자가 일정 상품 안에서 고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콘텐츠들을 활용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로컬 콘텐츠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들인 거고요. 이 로컬 콘텐츠를 지역과 연결해서 건강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또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로컬 콘텐츠 생태계 구축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늘 이슈로 우리 도시 이야기할 때 이슈로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은 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급속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죠. 그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좀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뭐 어떤 뭐 성공부의 어떤 그런 좋은 조례들 이걸로는 사실은 어,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착한 건물주들을 잘 섭외하고 이들에게 사실은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켜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는 급속하게 임대를 올리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봐요.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거든요. 머리 길게 보면. 안 그러고 그들이 쫓아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이 공간을 운영하기 절대 안 돼요. 컨텐츠가 다른데 절대 안 되죠. 마인드 차이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변경되는 시간에 생기는 그 비어있는 시간들 또 이렇게 그 노력들을 하면은 좋은 임차인이 들어와서 오래가는 훨씬 더 유리한 건데 아직 우리는 워낙에 이제 학습 효과들이 있죠. 급속하게 부동산이 올랐던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한 번에 내가 비었던 기간까지 모두 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리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좀 약간 시장 논리로 좀 돌아와서 임대 안 됐던 가격 낮추고 뭐 이런 일이 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 저희가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복덕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게 한 5단계 정도다 하면은 일단 1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이제 아지트를 만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주시 원도심에 스테이와 카페를 열었는데요. 지금 요거에 이제 약간 1.5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카페와 함께 제주 또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좋은 로컬 콘텐츠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편집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큐베이팅, 악셀러레이팅,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투자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지역 안에 그런 어떤 그 컨텐츠 타운이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저희는 이제 느슨한 연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무건성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그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투자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정리를 안 해놨네요. 지금 좀 무군성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제주시에서는 무군성 쌀로, 서귀포에서는 솔동산 쌀로. 이 이름은 지역이 오래된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합쳐서 지금 한 50번 정도 2023년 6월부터 해서 50번 정도 네트워크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공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은 뭐 이렇게 임차 계약이 안 돼서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간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데도 많습니다. 계약 중간중간에 몇 달씩 비는. 사실 그런데도 저희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공간을 상업적으로 실험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실험들을 이미 고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상점이라는 팀들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그 팀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주는 인구 한 명당 카페가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한 1,500개 이상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도 거의 200곳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잘하는 데는 많이 알려지지만 제주가 그렇다라는 거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 로컬 커피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좀 제주 지역에 좋은 그 로스팅을 잘하는 곳에 원두를 가지고 드립백을 만들어서 전체 브랜딩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시즌 2로 해서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와디즈 펀딩 할 거니까 좀 응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지역에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이제 분산형 마을 호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저희가 스테이에 있는 숙소가 14객실이 있는데 한 30팀, 40팀 정도가 온다 그러면은 소규모 숙소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분들은. 하지만 이제 제가 우리 원도심에 이런 팀들도 받을 수 있게 합시다 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한 몇 스테이들을 묶어서 객실 한 50개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10팀씩 분산해서 숙소를 가지면 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가 리조트나 호텔이나 거기 들어가 보면 로비에서 객실까지 가는데 걸어서 한 5분, 10분 걸립니다. 제주시 원도심 올드타운에서는 5분, 10분이면 어디든 다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직으로 펼쳐진 거를 수평으로 펼쳤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리조트나 호텔이 가지고 있는 카페 다 있잖아요. 강연장 다 있죠. 뭐 식당 다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묻지 못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등산형 마을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거기에 이 지역에서만 가능한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커뮤니티 마이스터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강연을 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엮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당연히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 역사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해주지만 뭐 여기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님이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친환경 회사인 그린그림에서는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뭐 제주 역사 투어하는 그 스타트업도 있고 뭐 이런 팀들이 모여서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스까지 해보자 해서 그런 역할들을 좀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데 헤리티지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저도 이제 유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서귀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붕은 물론 없지만 단관
극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술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시청에서 철거하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건축 단체들이 가서 저 막아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헤리티지가 뭐 좀 그게 무슨 미학적으로 뭐 예뻐요?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데 놔둬야 돼요라고 문제 제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들이잖아요. 그 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치다 보니까 그런 그 공간들이 형태는 유지되면서 미래에 갈 수 있는 미래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당연히 그게 또 상업적으로 성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영회사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건축물 문화재 산업유산들을 사람과 콘텐츠를 담아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헤리티지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 부분은 당연하게 약간 기업의 어떤 ESG 산업이나 CSR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실은 좋은 제가 이제 그냥 이름 붙인 선한 디벨로퍼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하고 또한 이게 그냥 자기네가 그냥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헤리티지 프로젝트까지 가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5단계의 완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이게 앞에 거 끝내서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흐름이 쭉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우리 도시, 우리 마을, 적게는 우리의 생활권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만들어 갈 거고 그 흐름을 위해서 제가 한 20년 정도를 계속 노력을 해왔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